안녕하세요. 역수돋보기입니다. 중국 전쟁사 대표적인 전투를 소개해드리는 중국 전쟁사 시리즈 7부입니다. 이번 역사에서 다룰 전투는 송나라의 허수천 전투입니다. 국방력이 약한 것으로 유명했던 송나라, 이런 송나라를 괴롭혔던 정보광조들로는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몽골족의 원나라가 있죠. 한 국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탕구투족의 서하라는 국가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허수천 전투는 바로 송나라와 서하의 전투였습니다. 우선 송나라의 군사력과 국방력을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이 민족이 침략을 받은 중국 왕조야 굉장히 많은데 대체 송나라만 왜 약하다고 하는 걸까요? 송나라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군사력과 국방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나라는 절도사들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절도사란 특정 지방을 방위하는 군사령관을 말합니다.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특정 지방의 군사령관을 임명하면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 귀속되기를 꺼려하는 군벌로 나아가는 경향이 큽니다. 당나라 말기 군벌화된 절도사들이 난립하여 당나라를 지리멸을 찢어놓았고 결국 절도사들의 난으로 당나라가 멸망했을 뿐 아니라 5대 10국 시대라는 분열 시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5대 10국을 통일한 국가가 송나라였는데 송나라를 건국한 송태조, 조광윤도 절도사 출신이었습니다. 송나라도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절도사 제도를 손을 봐야만 했죠. 송태조 조광유는 절도사의 군사권과 행정권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절도사란 관직도 명칭만 남아있지 절대 군벌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였죠. 송태조 조광유는 외부 이민족의 위협보다 내부 군부 세력의 위협을 더 크게 여기고 군대의 대부분을 수도 방어와 황제의 직속 부대 겸 근위 부대인 금군에 몰빵하고 지방군을 축소시켰습니다. 절도사의 힘을 전부 빼버리긴 했지만 국가의 군사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부작용이 있었죠. 황제권은 강화되지만 국방력은 볼품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러니 송나라 초기 북방 거란족의 요나라에게 매번 그렇게 털렸죠. 송나라를 털었던 건 비단 북방의 거란족뿐이 아니라 서쪽에 탕구투족도 있었고요. 탕구투족은 티베트 계열의 한 분파로 오늘날의 간수성, 칭하이성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탕구투족은 그들 스스로 미은야 혹은 민약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원숭이를 숭상했다고 합니다. 탕구투족의 시족격인 사람이 탁발사공입니다. 당나라 말기 탁발사공이 탕구투족을 데리고 당나라에서 벌어졌던 황소에 난 일부 세력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는데 이 공을 인정받아 탁발사공은 당나라 황실로부터 황족의 성씨인 이시성을 하사받아 탁발사공은 이사공이 됩니다. 그 자손들도 대대로 이시성을 쓰다가 당나라가 거의 마비지경에 이르렀던 말기 그리고 중국의 세 번째 분열 시대인 5대 10국 시대 틈을 타 간수성과 칭하이성 일대에 완전하게 터전을 잡았습니다. 1038년 그의 후손이었던 이원호가 현재의 닝샤 회족 자치구 인천시인 영하 흥경부를 수도로 삼고 스스로 황제를 칭했습니다. 국호는 하였는데 중국사에 워낙 하나라가 많다 보니 탕구투족 이원호가 수립한 하나라를 서하라고 구분한답니다. 서하의 건립은 당대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된 송나라에게 대단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나라는 탕구투족의 이원호가 서하의 황제를 칭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두 나라 사이는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서하가 송나라의 국경지대를 공격하며 소규모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서하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여긴 송나라는 1041년 서하 토벌에 나섭니다. 당시 송나라의 황제는 4대 황제 송인종. 송인종은 한기와 범중엄에게 두 갈래에서 서하를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기는 송인종에게 이전부터 서하를 토벌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강경파이기도 했습니다. 범중엄도 서하 토벌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너무 섣부르게 나서지 말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통해 완벽한 작전을 수립하고 전투 장비들을 완전하게 갖추어지고 나서 공격하자는 쪽이었습니다. 범중엄의 제안이 처음에는 논의되나 싶더니 이미 송인종과 송나라 조정은 하루빨리 서하를 토벌하러 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었죠. 전투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에게도 시간을 주는 것이고 행여나 준비 중에 국경지대에서 서하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모든 것들이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탕구투족의 황제 이원호는 10만 대군을 모아놓고 송나라와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원호는 닝샤 회족 자치구의 허수천이라는 곳을 근거지로 삼고 송나라군이 발견되었다는 곳마다 병사들을 산발적으로 보내 송나라군을 괴롭혔죠. 서하의 연속적인 공격을 받으며 송나라군도 서하의 본대가 호수천에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파악합니다. 송나라의 한계는 임복 장군에게 1만 8천의 병력을 주고 호수천에 가서 서하의 군대를 격파하라고 지시합니다. 한기는 임복 장군에게 서하군의 규모가 크니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천천히 진군하고 산세를 이용해 매복 전술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임복장군은 호수촌으로 진격하면서 가는 길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서하의 군대를 발견 즉시 격파하며 출발 3일 만에 호수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의 승리는 호수천에 도착하기까지였습니다. 이 3일간 송나라군에게 서하군이 격파당한 건 전부 서하의 유인책이었죠. 서하군은 호수천 근처 육박산에 매복 중이었는데 송나라군이 호수천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상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수백 마리의 비둘기 떼들이 날아갔는데 그 비둘기들에는 피리가 달려있어서 이 비둘기 떼들이 하늘로 날아가자 피리 소리가 허공을 채웠다고 합니다. 육박산에 매복 중이던 서하군은 피리 소리가 난 곳으로 서서히 이동하며 송나라군은 어느새 이미 서하군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포위되어 있음을 인지했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때였습니다. 임복은 이대로 도주하면 오히려 후미를 공격당해 더 큰 피해가 날 것을 우려해 차라리 싸우면서 포위를 풀 예정이었죠. 서하군은 우선 기병대를 먼저 투입해 송나라군의 전열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송나라의 임복장군은 반드시 산으로 올라가 육박산의 고지대를 선점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육박산에는 서하군이 매복을 하고 있었고 육박산으로 올라가던 송나라군은 서하군의 매복에 기습을 당하거나 절벽에 떨어져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이미 전세가 뒤바꿀 수 없을 정도로 기울었고 송나라군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송나라의 장군들은 임복에게 철수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자고 했으나 임복은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며 끝까지 전선에서 싸우다가 화살 세례를 받고 창에 찔려가면서 전사했습니다. 임복의 송나라군이 포위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기는 빠르게 기병 지원병을 투입시켰으나 이 기병대가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거의 다 끝나 있었으며 이 기병대조차도 서하군의 반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임복 장군이 처음에 데려왔던 1만 8천의 군사 거의 대부분이 전멸하였으며 송나라 범중엄이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호수천 쪽으로 지원을 오자 서하군은 군대를 물렸죠. 이 전투가 호수천 전투입니다. 호수천 전투에서 병사들의 피해도 컸지만 유능한 송나라 장수들 태반이 싸우다 전사하기도 해서 호수천 전투의 패배는 송나라에게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호수천 전투 이후 서하의 황제 이원호는 송나라 수도까지 진격하겠다며 송나라를 겁박했고 실제로 여러 번 공격을 감행했지만 범중엄이 송-서하 국경지대를 우주방어하고 있는 바람에 이 송나라 내륙 진출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044년 두 국가는 경략의 화의를 체결해 송나라는 서하의 국가를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매년 막대한 양의 세패를 바치기로 합니다. 비록 굴욕적인 강화를 체결했지만 호수천 전투의 대패배 이후 서하의 송나라 침공을 막은 건 범중엄이었습니다. 범중엄은 50이 넘은 나이에 송서화 국경지대를 지키며 백성들에게 큰 신망을 받습니다. 그저 인기만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범중엄은 여러가지 군사 훈련 및 군제 개편을 통해서 범중엄이 이 지역에 없어도 알아서 서하의 침공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갑니다. 범중엄은 선비란 마땅히 천하의 근심을 나보다 앞에 둬야 하고 그 이후에 내 근심을 해야 하며 천하의 기쁨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 내 기쁨을 뒤에 둬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대표적인 사대부이면서 개혁론자였습니다. 송서화 국경지대에서 나름 국방의 시스템을 마련했던 범중엄은 이후 송나라 조정의 재상이 되어 이제는 송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군사력 강화, 농업진흥, 부정부패 척결 등 10가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 조정의 대세 여론은 개혁을 지양하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팽배했고 범중엄의 개혁은 진행되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나중엔 범중엄의 뜻을 이어받은 왕안석이 군사력 강화를 포함한 신법 개혁안을 주장하지만 역시 보수 측 반발에 막혀버립니다. 만약 범중엄과 왕안석의 개혁이 추진되어 송나라가 탈발꿈을 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수도를 뺏기고 남방으로 도주해야 했던 그런 굴욕은 안 당할 수 있었겠죠. 본디 개혁은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개혁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정책이나 그 어떤 제도나 그 어떤 습관도 변화가 없으면 시간이 흘러 취지의 본질을 잃고 고이기 마련이죠. 다만 그 익숙함에 대한 관성 때문에 그 변화를 추진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하지만 그럴수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법이 중요하다는 걸 송나라의 역사가 말해주는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